같은 성능을 나타내는 그 재료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목재가 철강이 한 5분의 1, 콘크리트 한 3분의 1 정도. 이게 재료를 만들어서 이용할 때까지 들어가는 부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적다는 게 철근 콘크리트를 목재로 대체한다고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는 대체량이죠. 그걸 다시 30평 정도의 목조 건축으로 동등한 그 설계의 목조 건축과 다른 콘크리트의 그 콘크리트 건축을 비교를 하면 그 건축물을 만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목조 건축이 한 30톤 정도가 적게 배출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량 20톤과 콘크리트를 목재로 대체했을 때 배출이 억제되는 양 30톤이 목조 건축을 만들었을 때, 콘크리트를 목조 건축으로 대체했을 때 배출이 억제되는 이산화탄소량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산림과학원에서 2017년, 2019년 만들었던 4층짜리 목조 건축과 5층짜리 목조 건축에서 저희가 그 이산화탄소 저장 효과와 다른 구조를 대체했을 때 목조 건축이 이산탄소 배출을 억제한 대체 효과를 산정했습니다. 이 두 개의 건축물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학 목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공학 목재들인데요. 공학 목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 영어로는 엔지니어드 우드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제재목도 공학 목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건조하고 등급을 매겨서 그 목재가 얼마나 큰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 힘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처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탄성계수죠. 그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면 공학 목재로 부르는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흔히 보던 집성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성재, 구조형 집성재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제재목 위에 있는 거는 그 우리가 2x4라고 하는 경골목 구조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주로 2인치, 4인치. 이기 때문에 2x4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5인치 곱하기 3.5인치 사이즈입니다. 38mm, 89mm. 왜냐하면 저기에서 말하는 2x4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던 공칭인데 2인치, 4인치짜리를 가지고 건조하고 대패하고 해서 최종 마감이 되면 2인치가 1.5인치로 줄어들고 4인치가 3.5인치로 줄어들어서 그렇게 실제 사이즈는 공칭 사이즈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들이 등급 구분이 돼서 얼마나 좋은 탄성계수, 허용능력들을 다 계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결점에 대해서. 그래서 허용능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등급 구분이 된 목재는 공학 목재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건조는 그 15% 평균 함수까지 건조를 하고요. 근데 그런 제재목들을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건조를 하고 여기 말하기 뒤에 있는 것이 등급을 구분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휨 변형량을 줘서 거기에서 오는 하중을 계산해가지고 휨탄성계수를 계산하죠. 그 휨탄성계수를 계산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위치를 배열해서 배치를 하고 길이 방향으로도 확대시키고 폭 방향으로도 확대를 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구조형 집성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원목으로는 구할 수 없는 길이나 원목으로는 구할 수 없는 단면을 만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내부까지 전부 다 건조된 목재를 쓰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도 내부 할련이 생기지 않고 건조가 되지 않고 이런 공학 목재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학 목재가 개발되는 거는 단지 그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기보다도 건축에서 필요한 사이즈까지 구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CLT라고 하는 재료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CLT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그렇게 건조되고 등급 구분된 나무를 층별로 수직으로 연결된 거죠. 크로스 라미네이티드라고요. 크로스가 수직이란 말이고 저거는 지금 우리 KS에서는 구조용 직교 집성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CLT라고 하는 재료가 개발되면서 고층 목조 건축이 가능해졌죠. 목재 사용하는 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 외에도 지금 건축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LVL, 요거는 이제 그 합판과 다르게 단판 비니어를 붙이는데 비니어를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서 보호 재료나 긴 재료들을 기둥이나 그런 재료를 만드는 LVL이고요. LSL이라고 하는 건 라미네이티드 스트랜드 럼버라고 하고 스트랜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좀 작은 목재 칩을 말합니다. 두께는 얇고 길이가 긴 거. PSL은 패러렐 스트랜드 럼버라고 해서 조금 더 두꺼운 스트랜드 쓰는데 이렇게 작은 엘리먼트들을 붙여서 재료를 만들면 재료가 목재가 하고 있는 그 강도의 편차를 줄여주고
물론 강도는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잘 쓰지 못하는 좋지 않은 품질의 나무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공학 목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보통 제재목을 만들면 원목에서부터 나오는 수율이 한 40%, 45% 정도 됩니다. 그거를 등급 구분을 해서 이 좋은 나무를 골라내면 한 25% 정도 쓸 수 있으면 괜찮은 정도의 수율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네이트 스탠드로 넘버 작은 스탠드로 만들면 목재 거의 76%를 쓸 수 있다. 구조용으로. 저런 것들을 이제 그 북미에서는 생산을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PSL, LVL은 생산할 수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그 LSL 정도까지 생산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근데 수요가 커지면 그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목재를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활용되지 않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펄프용으로 들어가거나 펄프용 파이버, 펠릿, 에너지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PSL이라고 하는 재료가 사용된 것입니다. 예입니다. 기둥보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이빔으로 이제 중간에 있는 판은 OSB라고 많이들 보셨을 테고요. 그걸로 만든 I형 보고 경골목 구조의 경우는 이미 그 북미에서 굉장히 표준화된 접합 철물까지 다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지으면 지금 그 북미에서는 캐나다에서는 6층까지 경골목 구조로 허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높이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목재에 대해서도 품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면 집성제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을 담냐면 이제 강도 등급이 나오고요. 10S, 30B에서 10S는 탄성 개수이고 30B에 30은 허용 능력입니다. 메가파스칼로 비허용은요. 여기 사용 환경 3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를 사용할 때 수분 조건, 어떤 수분 조건에 노출돼서 쓸 수 있느냐, 수분이 많은 조건, 외기에 쓸 거냐, 내기에 쓸 거냐에 따라서 사용 환경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접착제가 수분에 저항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관심 많은 포르말데히드 방사능이 있죠. 슈퍼이제로가 보통 집성제인데 얘는 그냥 실내 쓸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파티클 보드인 경우에 톱밥을 붙인 경우에 이제로 정도까지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종이나 원산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표시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집성제를 딱 사서 내가 쓰려고 그러면 저기 있는 강도 등급이 설계할 때, 구조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값이죠. 그래서 구조 설계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목조 건축 장점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아름답고 좋고 따뜻하고 이건 다 동의를 하실 거고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목조 건축이 다른 재료보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적다. 이게 지금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서울시에서도 특히 조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캐나다에 있는 브로커먼스라고 하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브로커먼스를 유튜브에 쳐보시면 저걸 만들 때 어떤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 기간 동안 지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계산한 거에 의하면 18층짜리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그때 2층에 일주일씩 걸리면서 조립을 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현장 시공 비용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경제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산림과학원에서 했던 2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면 일반 건축보다 한 5%에서 7% 정도 값이 올라갑니다. 그건 이제 이 목조 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스마트 기술은 어떤 건축물이나 다 집어넣기 편해서 그건 그렇게 강조할 건 아니지만 토론토에서 사이드워크 랩스라고 하는 것을 구글사에서 시도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전체 도시 하나를 스마트 워크 랩스라고 해가지고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조감돈 이랬었고요. 이건 완전히 목재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이브리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조건에 좋은 건축물들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으면 그 직원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느냐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던 거고 지금은 일단 포기가 됐고요. 강하다라는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진 성능, 내진 성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같은 무게에서의 강도죠. 비강도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무게 대비 인장 강도고 그 다음에 압축 강도고 힘 강도인데 같은 무게의 재료에서 목재가 갖고 있는 인장 강도나 압축 강도나 힘 강도가 지금 비교한 게 철과 콘크리트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에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진은 땅을 측방으로 흔들고 위아래 방향으로 흔드는데 측방으로 흔들 때 건물의 무게가 그 건축물에 주는 관성으로 지진력으로 작용하죠. 주어지는 관성이 작은 반면에 거기에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더 크다. 이게 이제 일본이나 뭐 밴쿠버, 미국 서부 쪽 그 펜퍼시픽 그 지진대에서 목조 건축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이유죠. 경험상 목조 건축이 훨씬 더 지진에서 안전하게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리스우드나 뭐 소피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실제로 이 건물들에 대한 일본에서 실제로 그 지진 파동을 줘서 실험한 그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6층짜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위치로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저 실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경골목 구조의 경우 6층까지 높이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오른쪽은 그 이태리에서 실험한 것인데 이건 이제 CLT로 만들어서 7층까지 실험을 했고요. 이 실험 후에도 건물이 건전하게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현장 옆에 옮겨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벽돌과 목조 건축의 내진 성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이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012년인가에 큰 지진이 났을 텐데 벽돌 다 허물었지만 저거는 경골목 구조는 아닙니다. 목구조가 뉴질랜드식 약간 더 큰 사이즈의 중목 구조를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목조 건축으로 쓰고 있고요. 화재 이런 사진은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한 1920년대 미국의 창고에서 있었던 사진이고요. 똑같은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가로보는 그 목재가 탄화된 상태로 있는 거고 I 형광이 그 위에 걸쳐서 이렇게 목재 위에 얹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목재가 불에 강합니까? 쇠가 불에 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것과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나무는 탄화되는 속도가 1분에 0.6mm씩 다 들어갑니다. 1분에 0.6mm. 이건 이제 KS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국가별로 다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데 0.6mm면 60분 타면 얼마예요? 36mm. 120분 타면 72mm. 2시간 내와 성능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단기 하중에 필요한 기둥 사이즈보다 양쪽으로 80mm씩 더 키우면 2시간 내와 성능 만든 겁니다. 화재에 강한 게 목조 건축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영주 5층짜리 목조 건축을 지을 때 5층짜리 건축이면 2시간 내와 성능을 만족시켜야 되죠. 그것도 실험했던 내용이고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잠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도성 목재가 훨씬 낮은 거 있고 같은 온도에 노출됐을 때 쇠가 10분 만에 50% 정도의 하중을 잃는다고 하면 목재는 40분이 지나도 75% 이상의 하중을 유지합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철골 구조를 하면서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내화 필복을 넣을 거 아니에요. 내화 필복을 당연히 넣어서 보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쌍둥이 빌딩 비행기가 부딪혔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원인 중에 하나. 왜 얘는 3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텨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무너졌을까라고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강한 충격으로 내화도막이 어딘가가 깨졌을 것이다. 어딘가가. 그리고 거기가 보호에 노출되면 열전도성이 좋은 철재료가 열을 빨리 퍼뜨리면서 힘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중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얘 두 개는 2시간도 못 버텼고요. 제일 오래 버틴 게 뭐 1시간 조금 넘게 버텼습니다. 대신 우리 숭례문은 한 8시간 있다가 무너졌고요.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외에 뭐 목재가 여기도 진짜 나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목재를 이렇게 싸잖아요. 마음 편하고 공부 잘 될 수 있겠죠. 창의성 좋게 하고 뭐 일본에서는 학교 건물 거의 그 목재로 내장 마감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아까 구글처럼 목재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세계사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국에 있는 슈타트하우스인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CLT라고 하는 재료로 만든 고층 목조 건축. CLT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뚱뚱한 합판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뚱뚱한 합판으로
벽체하고 바닥재하고를 다 이렇게 마감해서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전에는 이제 이 기둥보는 거의 구조형 집성대로 들어가고 했었는데 이 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2007년에 영국 런던 한가운데 딱 지어진 건물인데 요거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요 건물을 설계했던 설계자가 런던에만 거의 한 200개의 CLT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2019년까지. 지금 더 늘었습니다. 영국도 건축이 굉장히 발전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이제 자기들 자원이 없잖아요. 이 CLT라고 하는 재료는 거의 대부분 오스트리아에서 생산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생산한 것들이 설계 도면에 맞게 현장에서 이렇게 다 잘라서 영국으로 딱 운반이 되면 영국에서 그냥 이렇게 조립만 하죠. 지금 말하는 OSC라고 하는 공법이죠. 그럼 이 현장에서도 쓰레기 별로 안 나오고 소음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 좋아하고 공기가 굉장히 짧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목조 건축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목조 건축인지 잘 모릅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제가 2019년에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목조 건축인지 몰라요. 똑같아요. 성능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값싸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있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는 거죠. 뭔가 다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만든 브로커먼스라고 하는 대학생 기숙사입니다. 이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는 목조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12층까지는 늘어났는데 그 이후로 18층을 가려고 하면 북미에서 특별한 어떤 그 설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목재에 대한 실험으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그 엘리베이터 셰프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저게 그 내진 그 측방 하중을 받는데 조금 기여를 했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2개 층을 조립하는데 1주씩 걸려서 전체 목구조 공사 기간이 9주 만에 18층이 완성된 거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르웨이에 있는 미우스다르네라고 하는 건축물인데 얘는 CLT가 아니라 구조형 집성재를 사용한 건축물입니다. 18층이고 높이가 한 85m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 호호타워라고 비엔나에서 만든 건축물이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국에 가는 CLT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생산한다, 그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이 건물을 만들면서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얘는 24층입니다. 여기 아래쪽은 일반 상가 건물, 중간층은 호텔, 꼭대기층은 아파트인데 저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대 아파트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이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건축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그 내장들이고요. 실제로 작업할 때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그냥 다 가공된 벽판재들을 현장에서 조립만 하죠. 이게 85m가 조금 안 돼서 아까 그 노르웨이 거가 조금 더 높은데 작년 여름에 미국에서 완공된 25층짜리입니다. 서로 이 높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센타워라고 하고요. 얘도 한 6층 정도까지는 지금 콘크리트로 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숙박 건물들이 지어지죠. 목재를 목재로만 다 완성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는 당연히 같이 써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이 품질이라기보다도 성능에 대한 인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전부 다 그런 걸 비교합니다. 이걸 콘크리트로 했을 때랑 목재로 비교했을 때랑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이느냐. 그게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를 고안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고 끝나고 나서 그런 성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계획에만 있었던 80층짜리인데요. 런던하고 시카고인데요. 요거는 그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일본에서 70층짜리 계획했는데 이것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진행을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 여기 밑에는 없는데 이름이 W350이라고 해서 목재로 350년 된 회사가 350m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이게 된다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빨리 했어야 될 텐데 우리나라 높이 제한이 지금 없습니다. 목조 건축. 우리나라 거 잠깐 보면 목조 건축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건 한 1990년 말, 1990년 초입니다. 1980년 말쯤에 휴양림의 통나무집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한 2002년쯤까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때까지 이제 거의 경골목 구조 건축이고요. 물론 2016년에 15,000동 넘어갈 때도 경골목 구조가 많았고 지금 와서 이제 중목 구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목 구조가 더 눈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골목 구조는 실내에서 나무를 보려고 그러면 따로 내장을 해야 돼요. 쓰는 재료가 얇기 때문에 게다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
의무 조항이 커져서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벽을 두껍게 해야 되는데 주먹 구조를 하게 되면 기둥부를 노출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그 한옥과 같은 느낌, 실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목조 건축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늘어났는데 저게 경주 지진 생기고 난 다음에 규모가 작은 건축물도 내진 설계 의무화가 되면서 목조 건축이 내진 설계가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태여가지고 규모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서 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저 와중에 바뀐 거는 작은 주택이 아니라 공공건축물 쪽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거. 이거는 1997년에 여기 그 주말에 여기 홍릉 수목원 가보시면 거기 주말에 개방하거든요. 이제 벚꽃 피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 산림고학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1997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 낙엽송이라고 하는 재료로 그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S자로 휘어지는 만곡 집성재를 만들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1997년에 만들었으니까 현재까지 한 26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서 봐도 내부에 저런 그 재료에 건조 한류 같은 거 없고요. 얘는 이제 이 원목인데 원목 말고 요 뒤에 있는 천원지방 저 탑이 집성재료되어 있는데 실내에 있기도 하지만 전혀 결함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잘 서 있습니다. 저게 1997년부터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대형 건축을 할 준비는 돼 있었다. 시장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림사지방공간인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내부에 있는 그 집성재가 서로 단면이 다르면서 인장력을 받는 곳에는 텐션바를 적용해서 날렵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콘크리트랑 하이브리드는 콘크리트는 이제 아래쪽에 물 닿는 쪽에서 쓰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하이브리드고요. 피난용 계단 불연 재료를 해야 되니까 그쪽하고 이 엘리베이터 불연 재료를 해야 되니까 그쪽하고는 콘크리트로 가고 나머지 것들이 목조로 가는 것처럼 트러스 재료의 경우도 인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텐션을 잘 받는 다른 재료랑 혼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쉽고 경제적이고 예쁘고 타보셨겠죠? T-익스프레스. 이것도 한 2006년, 2007년쯤에 만들어졌고요.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매년 물론 각각의 접합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비파 검사를 하게 합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외부에서 계속 비를 맞고 있어도 건전하게 있죠. 목재가 다 썩는다 아닙니다. 네. 잘 관리하면 썩지 않고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산림과학원에서 한 프로젝트로 고속도로용 교량을 만든 거죠. 양양 미천골 휴양림에 있고요. 여기 스팬이 30m고요.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기다소나무라는 걸 만들었고 지금 저기 올라간 트럭은 한 대가 27톤입니다. 27톤. 그리고 시속 30km 달리면서 진동에 관련돼서 진동 주기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고요. 초심량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거는 2012년에 만들었고 이제 10년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 이후로 아직 그 목재 비량 수요가 없어서 산림과학원은 시도만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수원에 있는 4층짜리 목조 건축이고요. 4층짜리 목조 건축을 이렇게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라 이제 쓰려고 했을 때 처음에 걱정했던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구조형 집성재에 대한 강도,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의문들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우리 KBC에도 있고 지금 BTS에도 뭐 구조 설계가 다 가능한데 구조 설계하신 분이 그걸 못 믿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산림과학원에서 다시 한번 그 접합부가 있는 곳의 전단 시험, 접합부가 있는 곳에 휨 시험을 해서 그 값들을 비교해 드렸더니 KBC에서 설계하는 값보다 실제로 값이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율을 주기 때문에 이제 KBC가 조금 낮은 값들 갖게 되는데 저거 보고 나서 이제 구조 설계를 다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구조 집성재로 4층짜리 목조 건축이 최초로 생겼죠. 이걸 만들 때는 1시간 내와 성능을 만족시켜서 4층까지 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외관이고요. 요거는 특별히 여기 외부에는 그 아스틸 처리된 아코야 우드를 써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나무를 저는 외장재로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색깔 변한다고 막 싫어하니까. 가능하면 물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를 쓰는 게 좋은데 그렇게 외부에 계속 노출돼도 색깔 변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재료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 이제 최초로 5층 목조 건축인데 요거 만들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높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18m. 근데 5층, 4층까지는 1시간 내어 성능 만족시키면 되는데 5층부터 2시간 내어 성능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부러 저희가 그 규모가 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이로 올라가자. 게다가 CLT라고 하는 재료를 써보자라고 해서 했던 프로젝트고요. 요게 제일 왼쪽에 있는 5층이 전체가 다 CLT로 올라간 구조고 그 외에는
기둥보 구정집성대로 들어갔습니다. 저걸 할 때 계획할 때만 해도 전체를 다 CLT로 하고 싶었지만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 협상을 한 거죠. 협상. 그래서 올라갔던 기둥보하고 당연히 바닥 쪽은 기둥보 쪽에서 이제 그 경골 목구대 쓰는 장선 구조가 들어갔고요. CLT는 그대로 CLT로 다 들어갔습니다. 완공된 상태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 그 산림약용자원연구소라고 영주에 있는 직원들이 살면서 이렇게 성능 모니터링 해주고 있습니다. CLT로 들어간 곳에는 한쪽 벽을 아예 다 노출을 시켜서 저거는 이제 그 CLT를 노출시키면서 저 벽을 위해서 일부러 노출시키려고 다시 한번 2시간 내와 성능 시험을 받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목재를 6층을 사용해갖고 18cm로 2시간 내와 성능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마감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전통 건축에 사용하고 있는 기둥보처럼 구조재가 내장재 역할도 하고 외장재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그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죠. 경골목 구조는 내부를 다 그 내화 구조를 위해서 석고보드로 마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치장을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치장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기둥보 공법을 사용하면 저렇게 구조재가 바로 내외장재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더 좋은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했던 세계 목조건축 대회였고요. 요거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저는 우리 그 건축 분야에서 목조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화 성능 기준은 그렇고 조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그 화성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실험한 건데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아까 그 영주에 들어가는 그 바닥재입니다. CLT에 방어석고보드 15mm짜리 2개가 들어갔고 여기 가운데 보는 것처럼 스팬 3m에 그 분포화종 21톤 올려놓고 2시간 동안 로에서 1000도까지 표준 화염 온도 조건 맞춰서 화염을 계속 주고 처집량을 측정했습니다. 처집량을 측정한 결과 굉장히 우수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변형량의 판정 기준이 21cm 중앙에서 21cm까지 쳐지면 합격인데 5cm 찾았습니다. 5cm. 그러니까 목재가 갖고 있는 특성은 물론 그 방어석고보드 2장이 갖고 있는 역할이 한 장에 40분. 그래서 80분 정도는 방어석고보드가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재가 버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나머지 5층으로 저희가 CLT를 만들었는데 밑에 한 층 반 정도가 탕화가 되고 3개 층이 하중을 그대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내화 성능 인정받고 저 건축물 5층 건축물이 허용을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고 여기가 이제 그 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저기 실험을 하는 처음이고 이제 끝났을 때 딱 들으면 전부 다 불이 활활 나오죠. 그 다음에 불 끄고 나서 이제 탄화두께를 됩니다. 저 탄화두께로 지금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3시간 내화 성능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제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집량을 보면 이게 실제로 처집량이고요. 이게 그 처짐 한계입니다. 굉장히 작은 양들이 처지는 것도 있고 저걸 하려고 7가지 실험을 했고 그래서 전부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조건축 높이 제한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알아보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시작한 데는 현재 7층 건축물 지금 착공을 해서 기초 다 끝났고 짓고 있습니다. 저기 개전에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여기 3층 건축물은 골조까지 다 올라갔고요. 지금 7층 건축물 이제 기둥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재 상태로는 제일 높은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입니다. 이렇게 이제 완공될 거로 보이는 그런 목조건축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층 목조 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다.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구조적으로는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 네. 지금 이제 뭐 아파트를 한 군데 알아보는 데가 있고 저기 종암동에 서울 종암동에 그리고 뭐 사무실을 한 12층 되는 사무실을 강남에 짓겠다라고 물어보는 데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목조협회가 제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런 수요들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쓰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산림청에서 전부 다 가꾸고 베고 심고만 했었는데 베고 난 다음 단계를 거의 고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용도로 쓸까 그리고 오랫동안 쓰고 난 다음에도 다시 쓸 수 있는 용도로 쓸까 그게 건축 분야라는 거죠. 현재까지 건축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봤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제로 에너지 정도 되면
다 했잖아요. 이제는 들어가는 재료가 얼마나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재료이냐. 그게 아까 목조 건축의 장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한테도 더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그게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2018년에 했던 세계 목조 건축 대회에 참가했던 유수 건축가들 중에 일본의 그 겐코구마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21세기는 목조 건축의 시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 잠깐 보여주셨던 게 이제 동경 올림픽 스테디움 잠깐 보여주셨고요. 자기 프로젝트를 보여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목조 건축이 이끌어갈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먹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보통 그 목재의 탄소 저장량을 일방당 어떻게 수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순 목재 무게가 1톤이면 이산화탄소량으로 1톤 정도 봅니다. 네. 탄소량은 이제 거기서 계산 다시 조금 더 해야 되고 한 500kg 조금 안 될 겁니다. 아, 1입방당. 네. 1입방이 1톤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로 따지는 게 그냥 이렇게 이 나무는 그 안에 수분을 갖고 있잖아요. 수분은 탄소량에서 빼야 되니까 전건 목재량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계산하죠. 네,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2시간 내화가 12층 정도까지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3시간 내화로 가야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높이 제한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3시간 내화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높이 제한이 없어질 때 직접 국토부랑 협의를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재라고 하는 재료가 불이 붙는다라고 해서 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목조 건축에 대한 높이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다라고 그때 그 건축 정책과장이 얘기를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일해서 없어지긴 했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막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능을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구조적인 성능 당연히 충족시켜야 되고요. 내화 성능 당연히 충족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3층 이상 가려고 그러면 3시간 내화 성능 만족시켜야 되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그 산림과학원 프로젝트에서 2시간 성능 만족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5층짜리이고 2시간 내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는 규정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현장 인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설계 도면에 있는 벽체를 그대로 만들어서 건기현 화재안전 연구소 가서 시험하고 요렇게 만든다고 하면 성능이 인정된다. 그래서 현장 인정으로 2시간 인정받았고요. 현재 상태로 13층 이상 고층 건축물 가려고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현장 인정 받아야 됩니다. 설계 도면에 있는 걸 가지고 성능 시험을 해서 건기현에서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거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야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금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가 제가 보여드렸던 CLT를 가지고 벽체랑 바닥체의 3시간 내화 성능 표준을 만들겠다고 과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재가 탄화되는 속도는 1분에 0.6mm가 이제 우리나라 낙엽송입니다. 정확하게 그 계산대로 가요. 그래서 바닥체 아까 저기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5매면 15cm거든요. 15cm에서 석고보드 2매가 탈락하고 나머지 한 1매, 한 40mm 정도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남는 3개 층이 휘마정을 그대로 지지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특히나 내화에서 저항하는 하중은 장기 하중이 아니라 단기 하중, 돌발 하중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정도면 그 휘마정 충분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시간이라 그러면 뭐 목재 한 층 정도, 그러니까 30mm 정도 더 추가하는 걸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연구 결과 나와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선 구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CLT는 그렇습니다. 저의 질문은 산림과학원 프로젝트 하실 때 기밀 성능 확보를 위해서 어떤 작업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금 이제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을 받게끔 하려고 하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물은 결국 기밀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테스트도 앞으로는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 목조 건축물의 기밀성 확보를 위해서 이게 조립이다 보니까 콘크리트는 사실 그냥 부어서 굳어지기만 하면 기밀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일반 목조 건축물이나 패시브 할 때 타이백 같은 기밀 관습지를 하는 그런 시공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리고 그런
그런 시공 기술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오해고요. 저희가 그 한그림 목조건 5층 건축물 만들고 나서 블로우더 테스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가 끼워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밀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오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간 재료들은 전부 다 이제 공장에서 단면 가공을 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맞추고, 당연히 그렇게 그 두 재료가 붙는 부분에는 이제 기밀 테이프 공사를 하거나, 타이백은 아니고요, 기밀 테이프 공사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창틀 주변에 기밀 테이프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더 보완합니다. 그래서 저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기밀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게 콘센트입니다. 콘센트랑 배수구. 그쪽이 제일 낫다고 하는 건 이미 다른 구조체에서는 기밀성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목조 건축 관련된 프로젝트 몇 번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콘크리트 작업이 정말 너무나 정교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초 작업을 한 데 가고 이제 기둥을 세우려고 나무는 공장에서 만들어 보니까 얘를 1mm라도 더 차이가 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추기가. 근데 현장 가서 딱 보면 이 콘크리트 기초가 한 30cm씩 모자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작업이 조금 어려운데, 그거가 목재는 그렇게 가공 정밀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쓰는 재료가 아예 건조를 하고 나서 품질이 확보된 공업 목재를 쓴다. 그 다음에 치수 변동이 있어도 굉장히 작다. 혹시 있을 수 있을 만한 그 치수 변동은 기밀 테이프로 보강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능에 대한 테스트. 차원 성능은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할 때 반드시 필요해서 지금 그 산림과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영주 5층 건축물 중에서 CLT로만 만든 바닥에는 타이어가 아니라 임팩트 볼 테스트에서는 그 4등급 겨우 만족시켰습니다. 49dB. 근데 이제 저기도 그 4개 층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켰어요. 그건 지금 아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그 바닥 충격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현대 산림과학원에서는 이제 CLT 두께를 늘리는 것과, CLT 두께를 늘리면 이제 바닥에 그 매스가 좀 늘어나긴 하지만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탄성이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그 위에 우리가 보통 난방을 위해서 몰타르 시공이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두께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바닥 충격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종암동의 아파트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마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그런 바닥 충격음, 중량 충격음에 대한 어떤 성능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지금 계속 압력 아니면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걸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 LSL 공항 목재에서 70%의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잘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그게 이질재라서 강도가 약해져서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사용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재료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입하는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SL이 싸다 그러면 LSL을 수입하고, PSL이 싸다 그러면 PSL을 수입하고, 우리나라에 생산하지 않는 거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건축에서는 실제로 장선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 공업 목재를 많이 씁니다. 집성재 대신 I형 보나 LSL이나 PSL 같은 것들을 써요. 그게 이제 강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맞을 수가 있는데, 목재는 재료가 갖고 있는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옹이가 있다 없다, 함수이 높다 낮다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커서,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안전율을 잡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LSL이나 PSL은 그 편차가 작아요. 그래서 안전율을 정했을 때, 예를 들면 5% 한치를 잡는다 그랬을 때 그냥 소재랑 LSL이랑 비교하면 거의 같습니다. LSL이 약간 높거나 편차가 작아서 그런 장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있다. 전부 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영주의 한그림 그걸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건물에 있어서 매진에 대한 편집률 저항 실험을 하셨는지, 건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서 편집률이 나오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제 제가 하진 않았고 구조 설계사께서 하셨는데, 그 영주도 엘리베이터 셰프트랑 피난용 계단은 콘크리트입니다. 그쪽에서 지지하는 게 같이 있었고, 편집률도 같이 전부 다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직접 데이터를 보질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내진 성능을 만족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수원에 있는 4층 건축물은 4,500제곱미터인데, 걔도 이 건물의 뒤쪽은, 그러니까 저건 이제 종합연구동이에요.
종합연구동이기 때문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시험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험 장비가 있는 실험실은 콘크리트를 했고 그 앞면을 목구조로 해서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목재만 가지고는 내진 성능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세 줄에 대해서 크로스바로, X바로 이 수평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을 보고 이제 이태리 지진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크로스바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얘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이 받는 게 없으니까. 수평 하중에 대해서 그게 없어도 아마도 콘크리트랑 같이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받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평 하중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다만 두 개 건물 전부 다 내진 성능 그 평가를 다 받았고 거기에서 다 통과를 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